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걱정인데 이 한 주간에 나왔던 뉴스들 덕분에 좀 좋았던 한 주였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뉴스 하나만 꼽으라면 아무래도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 총리가 결국엔 44일 만에 그만두면서 평생연금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된 스토리였죠. 영국 총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만두게 되더라도 평생연금이 나오는데 44일 딱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똑같이 1억 8천만 원이 평생 동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 시즌 동안에는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눈앞의 숫자들만 먼저 보겠다 이런 상황이고,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미래는 걱정되긴 하는데 당장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도 초반 분위기는 좋아요. 그래서 덕분에 증시 전반이 어쨌든 이번 주에는 좀 올라가주는 추세를 보였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어쨌든 장기 전망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향후 1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악화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승률이 제한될 거다라는 전망이 엄청 컸고, 실제로 이 차트 보시면은 이게 펀드 매니저들 현금 보유 비중인데요, 뭐 절대치로 놓고 보면은 6% 이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현금으로 이렇게 들고 있다는 건 이만큼 수익률을 포기하더라도 그냥 현금 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현금 보유 비중이 6%만 돼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장기 전망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연준에서 이번 주에 베이지북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 연준 관할 구역들의 경제 상황 보고서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경기 침체 걱정이 더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리세션이란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물가도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영국이랑 유럽 모두 10% 전후에서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물가를 찍고 있고, 이 와중에 바이든은 석유 회사들, 특히 엑손모빌 같은 대형 회사들에 또다시 경고를 했죠. 연초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가 이 횡재세, 석유 회사들이 유가 오른 것 때문에 이득 보는 횡재세, windfall profit에 대해서 이 텍스를 매기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횡재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석유 회사들한테 압박을 하는 거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하는 식으로 유가 올라서 번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소비자한테 돌려주라. 이 석유 생산 캐파 늘리는데 그 돈을 써야지 주주들한테 그냥 뿌리는 데 쓰면 안 된다. 왜냐면 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 비축류 풀고 있다. 안 그래도 기름 부족한데 중동에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더 빡세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11월 진짜 얼마 안 남은 중간 선거 앞두고 바이든은 유가를 계속해서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요. 한편 미국은 인플레를 반영해서 소득세도 이제 낮췄습니다. 그래서 소득세율 구간 자체를 바꿨는데, 정확히 말하면 구간은 똑같은데 거기에 적용되는 소득 수준 브래킷이 달라졌죠. 그래서 한 7% 정도 감세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핫 이슈였던 이 리즈 트러스 총리의 사임 사태, 이 44일 만에 결국 사임을 했는데 사실 뭐 쫓겨났다고 봐야죠. 역사상 최단 기간 내에 물러난 총리,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내에서도 엄청난 뻘짓을 하고 물러난 사람인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도 단체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삽질을만 44일 동안 하다가 나갔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후임자는 한 일주일 안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트들을 보시면은 영국의 베스트 프라임 미니스터가 누구냐, 영국의 좋은 총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전임자 보리스 존슨도 되게 지지율이 낮아졌었죠. 근데 리즈 트러스는 시작부터 엄청 낮게 시작해서 마지막엔 정말 진짜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을 갖고 44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역사상으로도 정말 이렇게 짧은 재임 기간을 보인 사람이 없었죠. 이제 비교도 안 되게 짧게 쫓겨났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감세안은 결국 철회가 됐습니다. 정말 역대급 헛발질을 했던 정책인데 감세안 발표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철회가 된 건데, 한 달 동안 영국 기준금리 기대치가 치솟았다가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영국발 삽질에 피해를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2, 3주 동안 더 중요할 이슈가 바로 이 실적 시즌이죠.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this coming week에는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이어질 텐데, 그 전에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나왔던 실적을 보면은 은행주, 증권주 실적은 계속 좋았습니다. 작년이 워낙에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절대치만 보면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미 시장 기대치가 낮아졌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상업은행들을 보시면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모건 같은 데들은 인베스트먼트 뱅크도 있지만 이제 커머셜 뱅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데서 소비자들 뭐 카드 지출 늘고 있다, 대출 연체율은 아직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아직도 되게 탄탄하다라는 백업 데이터를 보여줘서,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기도 충당금 쌓으면서 걱정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요. 고금리 시대에 JP모건 이 실적 보시면은 이자 수익으로 번 돈이거든요. 다른 비즈니스 말고 정말 진짜 예대마진 뜯어먹는 걸로 번 비즈니스인데, 금리 치솟는데 이제 예금 금리가 오르는 것 대비해서 대출 금리를 빨리 올리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은 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빌려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개인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연체율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갈지는 사실 두고 봐야 되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회사들 실적 발표도 슬슬 시작이 되는데, 테슬라, ASML, 넷플릭스 같은 데들이 발표를 했는데, 일단 테슬라는 그냥 그랬어요. 실적이 뭐 엄청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차량 인도 대수가 이미 기존에 발표가 됐었는데 3분기 인도 대수가 이미 실망스러웠죠.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기대 이하였는데 순이익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실적 말고 트위터 인수 이슈가 더 급하죠. 이제 일주일 남은 이슈인데 일론 머스크가 10월 28일까지 최초 오퍼 이제 44 빌리언 달러의 트위터를 사는 인수전을 끝내야만 소송을 겪지 않는다. 기존에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인수를 이제 원래 오퍼대로 끝나면은 소송을 멈추겠다라고 해서 잠시 멈춰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사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테슬라 지분을 추가로 더 파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이제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 AS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실적이 여전히 좋았죠. 수요가 여전히 좋고 매출 인식도 예상보다 빨랐고, 중요한 건 여기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초고성능 제품을 파는 곳이고 앞으로 반도체의 미래에 없으면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어쨌든 정말 그냥 시장 상황 상관없이 쭉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에다가 아예 반도체 장비들도 수출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미국에서 압박을 넣고 있는 와중에 ASML은 일단 유럽 회사라서 아직은 타격이 덜한 편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대체 불가능한 고성능 반도체 장비들을 파는 곳, 이 램리서치라는 곳도 있는데 여기도 어쨌든 실적이 좋았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슈퍼 서프라이즈였죠. 매출, 순익, 구독자 수, 특히 구독자 수가 엄청 기대 이상으로 늘었는데 240만 명 늘었죠. 보시면은 지난 1분기, 2분기에 구독자가 감소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전에 진짜 미친 듯한 성장세, 팬데믹 빨 타고 더 빨리 오르던 게 완전히 꺾여서 이제 넷플릭스 끝난 거 아니냐, OTT 시장 완전 포화됐고 엔데믹 오면서 OTT는 어차피 더 안 좋아지는 추세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3분기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4분기에는 가격 낮춰서 광고 보면은 더 싸게 구독할 수 있는 이 광고 티어를 오픈을 하죠. 그래서 이걸 오픈하면은 구독자가 더 많이 모일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광고가 꽤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넷플릭스는 이제 정말 케이블 TV, 온라인 케이블 TV 수준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물론 OTT 구독료가 훨씬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케이블 TV 비즈니스로 바뀌어가는 와중에 생각보다 이제 다시금 순항을 할 것 같은, 한 반년 좀 말아먹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엔데믹 오면서 유저들 줄어드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9월에 유저 수랑 사용 시간이 뜬금포로 올랐죠. 근데 뭐 월간으로는 여기도 빠지긴 했는데 이 플랫폼은 초딩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8월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부터는 유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소비재 회사들 실적을 보시면 존슨앤존슨이랑 P&G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 다 공통적으로 미래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킹달러 문제죠. 글로벌 매출이 엄청나게 비중이 큰 곳들인데, 왜냐면 전 세계 대상으로 물건을 파니까요. 그랬을 때 이 현지 통화로 돈을 받고 그거를 달러로 환산해서 이제 회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달러 환율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똑같은 가격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원화로 팔던가 아니면은 뭐 인도에서 인디아 루피로 팔던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매출을 달러로 바꿨을 때 달러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달러 환산 수익이 굉장히 실적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앞으로 내년에 특히 더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고 있고, P&G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의 거의 9% 수준이 환율 변동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북미 기업들 중에서 환율로 인한 영향을 어느 정도 실적에 반영을 하는지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인데 2분기에 진짜 엄청 치솟았죠. 달러가 강해지면서. 그리고 3분기에도 아마 이게 계속되거나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항공사들 실적은 좋았습니다.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도 다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특히 매출액이 더 높아졌죠. 승객 수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매출액이 더 높아졌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티켓값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계속 돌아오고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높아진 티켓값 그대로 당분간 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더 늘 것 같다라는 게 이들의 장밋빛 전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에 앞서 이제 미드테크, 이 스냅이 발표를 했는데 실적 쇼크가 나왔죠. 그래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고, 특히 디지털 광고 시장은 지금 한동안 안 좋을 예정인데 실물 경제 안 좋으니까 광고주들이 지갑을 닫고, 지갑을 닫는 와중에도 SNS들은 지금 타겟 광고, 애플의 알고리즘 정책 변경 이후로 계속해서 광고주들한테서 이제 인기가 덜한 광고 채널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메타나 뭐 다른 업체들 실적도 좀 걱정을 사람들이 이 스냅 보고 하고 있고요. 각 국가별 사건을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제 당대회 진행 중이라고 쓰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당대회가 거의 끝났고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상무위원들 핵심 7인의 그 멤버들을 싹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견제되던 여러 개의 세력들이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당대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친 시진핑 세력으로 바뀌었다라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종신 독재가 일단 공고히 되지 않았나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경제 성장보다도 시진핑은 국가 안보, 공동 부유라는 키워드에 더 집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노란 선이 이코노미, 경제에 대한 멘션이고 검은 선이 안보에 대한 멘션인데, 당대회 기간 동안에 경제보다 안보에 대해 더 신경을 쓰죠. 그래서 뭐 미중 분쟁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대만 침공해서 먹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 20년간의 중국의 모습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인데 어쨌든 되게 많이 꺾인 모습이
모습이죠. 두 자릿수는 당연히 근처도 못 가고 올해 목표인 5.5% 못 갈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거 3% 4% 되면 엄청 성공한 거 아닐까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경제를 말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경기 부양해야 되고 기준금리도 동결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경기 부양 중인데 시장 개입을 또 했죠. 그래서 국채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제 채권금리 찍어 누르고, 왜냐면 장기금리를 0.25% 10년 국채금리를 0.25% 이내로 유지를 해서 기업들이나 가게들이 빚을 낼 때 이자가 높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도 개입을 했고 외환 시장에도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엔이 150을 뚫고 올라가자 또다시 개입을 해서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이는 식으로 환율을 진정시켰죠. 그래서 한 달 전에도 굉장히 오랜만에 개입을 했던 이력이 있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오히려 또 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정신이 좀 나간 나라 같은데, 이 대통령, 이 에르도안 대통령 자체가 중앙은행이랑 공식 통계기관을 거의 그냥 꽉 잡고 있어요. 이제 말 안 듣는 사람 다 자르고 자기 말대로 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금리를 계속 내려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인플레가 83%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내려서 계속 경기 부양한다고 거의 뭐 영국 감세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수준으로 완전히 마시간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이 난리죠. 아주 간략히 설명을 하면은 레고랜드가 이제 빚을 낸 게 있는데 거기에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썼었죠. 근데 그걸 안 갚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방 정부급 신용도를 가진 기관이 빚을 안 갚는 상황인데 지금 일반 기업들이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시장에 연쇄적으로 이제 부도 걱정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들, 이제 아직 안 끝난 딜에 대해서 기존에 뭐 이미 있는 자산을 담보로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미래에 뭔가 할지 말지,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 기반으로 돈 땡겨서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그런 식의 차입이 이제 확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이고, 이 와중에 한전 같은 신용도 높은 기업이 나와서 굉장히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 그래도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돈 땡기기 힘들어졌는데 경쟁자가 고금리를 주는 한전 같은 채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할 수 있는 일반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느니 한국전력이 뭐 6%씩 주는데 금리를 그냥 한전 채권 사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한전이 왜 채권을 발행하냐 하면은, 또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찍어내면서 운영하는 회사죠. 문제는 전기요금인데 전기요금을 이제 원하는 만큼 올릴 수가 없어서 아무래도 이거는 가계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라서, 전기요금 때문에 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빚을 한전이 계속 내야 되고 그거를 계속 고금리에 발행을 하다 보니 일반 회사채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 증권사들이 빚내야 되는데 빚을 못 낼 것 같으니까 다 위험한 상황이죠. 뭐 증권사들 중에 망하는 데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돌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 중에 재밌는 사건들을 몇 개 살펴보면은, 이 엔진 넘버원 같은 경우에는 ESG 기반의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하죠. 작년에 특히 이 엑소모빌 지분을 0.02% 사들여서 여론몰이를 잘 성공을 시켜서 엑소모빌 이사회를 이제 먹어버렸던, 그러면서 친환경, 이 ESG 경영해라 라고 이제 압박을 했었던 회사로 유명하죠. 근데 이제 엔진 넘버원이 이번에는 코카콜라 지분을 매입해서 쓰레기 재활용 노력을 더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번에는 이제 지분율은 0.00091%라고 하죠. 주주 순위로 따지면 뭐 2600번째 주주인가라고 하는데, 고작 이 정도 지분율을 갖고도 여론몰이 잘하니까 어쨌든 코카콜라 입장에서도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작년에는 엑소모빌이랑 싸워가지고 정말 이사회에서 경영진과 리걸 파이트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코카콜라랑 이제 협업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인들이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들 중에 쓰레기 재활용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랑 좀 힘을 합쳐가지고 코카콜라가 재활용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어쨌든 이제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이미지를 올려서 본인들 지분 가치 올리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이 쓰레기 재활용 업체들 실적 올려줘서 기존에 갖고 있던 지분 가치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회에 직접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제는 정말 이 여론이라는 그 힘 하나만으로 포트폴리오 내 시너지를 만들려는 모습을 보이죠. 좀 재밌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금융계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골드만삭스가 사업 부문을 재편했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를 두 개를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 트레이딩이랑 IB를 하나로 합쳤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즈니스가 제일 큰 부분이고 IB 중에서, 그리고 B2C 소매금융,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선언을 했던 게, 돈을 너무 많이 까먹고 아직은 성공을 못하다 보니까 요거 쪼개가지고 각 사업부에 그냥 녹여넣자,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자, 이런 식으로 일단 녹여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부문 재편하는 걸 보면서 이 금융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심사 가능성을 제기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우주선, 그리고 이제 우주 위성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스타링크를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적자가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무료 제공 끊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었고, 이후 하루 만에 번복하기
하긴 했지만 이런 돌발 발언을 했었고 중간중간에 푸틴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좀 밝혔었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 좀 찍힌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미 정부가 이 트위터 인수전에도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트위터 주주들, 테슬라 주주들, 스페이스X 주주들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총괄자가 퇴사를 결정을 했어요. 애플의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20년 동안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복귀하던 90년대 후반부터 2019년까지 애플 디자인을 맡아서 총괄했던 조니 아이브가 2019년에 그만두고 그 후임자로 왔었던 사람이죠. 회사 내에 있었다가 임명이 됐었던 사람인데 이제 3년 만에 관두기로 하면서 디자인 리더십, 애플의 디자인 리더십에 일단 당분간 또 공백이 생길 것 같고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 시절에는 디자이너 중심의 회사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재무나 오퍼레이션 출신 경영진을 밀어주는 추세로 이사회 멤버들이 이제 바뀐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력 구성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요 일정들 보시면은 대형 회사들 실적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빅테크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소비재 회사들, 코카콜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회사들 실적까지 다 이어지니까 다음 주에는 뭐 매크로 이슈들보다도 실적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